모자이크만 해주시면 됩니다. 아, 그럼요. 네, 찍어도 됩니다. 잘 마실게요, 선생님. 저는 정리를 하나도 안 했었거든요. 그거를 제가 정리한 적이 없어가지고 네. 지금 여기 오기를 약속 잡고 난 뒤로 정리를 좀 아, 정리 좀 해봤어요? 안녕하세요, 작가 반지상입니다. 오늘 또 제 교육생께서 이 누천 사무실에 놀러와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귀한 네. 걸음 해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 들으면 저분 눈물을 흘리셨던 그분 아닌가 그 기억이 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선생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수업은 제가 2023년 하반기. 12월, 11월, 12월에 그때 수업을 들었고 1년 반? 1년 반 정도 만에 이제 만나 뵙게 됐고 중간중간에 계속 이제 저는 도움을 받으면서 입찰을 계속하면서 낙찰을 받아와서 그때 우리 부천 지상층 빌라에서 만났던 게 기억이 나는데 네, 그때 영상에서는 공매로 3개 공매로 3개 집도 공개해 주시고 명도 얘기랑 선생님 고민거리 그때 네. 얘기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1년 반 전에 3개 낙찰 받고 네, 그 네. 이후에 한 1년이 지나면서 네. 지금 총 낙찰을 몇 개 받았어요? 그거 3개까지 합쳐서 14개 받았습니다. 14개 낙찰을 받았는데 네. 쉬지도 않고 거의 한 달에 한 네. 개씩 정도 낙찰을 선생님 또 특이사항이 하시는 일 때문에 평일에 시간 내기가 굉장히 네. 어렵잖아요. 회사원, 공무원까지 얘기도 될까요? 공무원까지만. 알겠죠. 네, 그러니까 네. 평일에 시간 네. 내시기가 어렵긴 네, 한데 네. 대리 입찰로 또 계속 네, 했던 거예요. 100% 대리 입찰. 대리 입찰 그때 말씀하셨던 게 200만 원 돈인가 네. 쓰셨다라고 기억이 나는데 또 네. 대리 입찰만 해도 또 몇백만 원 쓰시지 않았을까? 몇천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거의 낙찰 그러네. 확률이 5% 정도 됐던 것 같으니까 14개 받는 동안 천 단위. 뭐냐면 계속 무조건 전세가보다 네. 1000 이하로 낮게 입찰을 계속 해가지고 물량으로 승부를 받던더라. 몇 건인지 모르겠는데 1000 단위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정도 하겠죠. 네, 그리고 그랬던 또 것 같습니다. 일단 5% 확률이 5%. 그리고 20번 하면 한 번 낙찰 정도. 네. 한 번 할 때 뭐 한두 개 또 입찰하지 않았을 네, 거라고 5개씩 생각도. 한 번 했으니까 뭐 그렇게 꾸준하게 입찰에 힘을 주셔서 14개 낙찰을 받으신 거라면 그래도 발목할 만한 성과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 오신다고 해가지고 네. 어떤 주제로 얘기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와는 성향이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신다고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도 부동산 경험이 꽤 많고 그때 분양권, 일주권 이런 투자도 꽤 투자로서는 어느 정도 직장 동료분들한테 네. 약간의 우상 아닌 우상 그래도 대화를 이렇게 할수 자문을 있는, 네. 자문을 많이 네. 받고 계시는 분으로 알고 네. 계시는데 그때 기억났던 게 지금 빌라가 굉장히 저점이다 네. 저점이어서 빨리 이 시기에 취득을 열심히 해야겠다 네. 라는 관점으로 선생님은 월세가 아닌 전세로 전세. 다 세팅을 했다. 네. 그럼 그 내역이 좀 어떻게 돼요? 월세 비율하고 저랑 만난 그 집 같은 경우는 월세를 한 월세를 거였고 했습니다. 예. 그때 인천 지하 월세를 했었고 그거 임차권 걸린 거 예. 그거 굉장히 스트레스 많았던 예. 그거 아직도 연락이 옵니다. 돈 갚아요. 인천 도시공사인가? 거기서 또 우편물을 보내면서 저한테 선생님한테? 왜 선생님한테 보내요? 모르겠어요. 그전 사람 거 아직 자기들 환급 못 받았다고 돈 갚아라고 항의절을 몇 번 했는데 더 이상 이거 보내지 말라고 나 아닌 거 알지만 마음이 불안하다고 그러면 전 채무자한테 달라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게 아닌가? 네. 예. 그러면 전체 비율대로 여쭤보면 14개 중에 14개 중에 2개만 딱 월세고 나머지 다 전세입니다. 2개가 월세. 나머지 12개는 전세. 다 전세. 그러면 우선 14개 중에 2개 월세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네. 하나는 그때 그 반지하가 계양구에 있었던 걸로 맞습니다. 기억이 예, 되는데 인천 계양. 기억을 어떻게 다 아시죠? 한참 지났는데. 그거랑 부천에 저 네. 갔던데 지상층 부천. 빌라 2층. 그 2개는 그래도 월세로 하셨다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14개 중에 2채 네. 월세는 총 얼마 받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110만 원 받고 있습니다. 110만 원. 계양이 500에 50만 원 월세를 받고 있고 부천이 1000에 60만 원 월세를 받고 있는데 총 110만 원이 매출인 거고 네. 여기서 받는 순 월세는 얼마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56만 원입니다. 56만 원. 네.
56만 원 매월 순 월세를 받고 있지만 이게 별로 들어오는 거와 나가는 거에 맛이 안 난다 라는 느낌이 제가 얘기하면서 좀 들긴 하거든요. 선생님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네. 저 같은 경우는 월세를 꾸준히 모아가자라고 생각하고 하는 사람이긴 하잖아요. 네, 그러다 네, 네. 보니까 선생님이 제 수업을 들었다고 그거를 제가 당연히 강요할 수 없고,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투자가 이상향이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저는 그쪽에 좀 치우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선생님이 12개 전세 풀피 주류의 관점에서 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이 저는 마음이 편하지는 않다. 맞습니다. 이제 이렇게 했지만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혹시라도 기분이 아니요. 상하지는 않으셨으면 해요. 지금 안 그래도 벌써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전세 자금 대출 규정이 또 바뀌거든요. 임차인 소득을 보기 시작할 거고, 허그에서 지금까지는 100% 보증을 해주던 걸 90%로 낮추면서 네. 은행에서 이 10%는 너네가 감내해라 이렇게 바뀌면서 아. 은행에서도 대출을 예전처럼 해줄 수 없는 분위기로 바뀌고, 예전에 제할 때 150%에서 제가 126% 보증보험 하면서 네. 강제 역전세를 만들면서 제가 그걸 또 오히려 기회로 봤었고, 안 그래도 떨어진 상황에서 국가 정책이 때문에 더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또 안 생길 거다 하면서 제가 그 들어갔던 네. 건데, 그 126%가 115%로 바뀐다는 지금 또 생각보다 신빙성이 있는 게, 허브에서 여쭤봤는데도 이걸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하니까 그럼 제가 또 10%를 또 감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은 이것 때문에 멈췄습니다. 10%를 제가 최악 예상에 또 115% 정권 성격상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전세가가 향후는 오를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네. 국가에서 저렇게 갑자기 정책으로 눌러버리면 거기에 시세가 바뀌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제가 이거 세팅한 전세가에서 10%는 또 제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낙찰을 이제 제 입장에서 받으려면은 115%로 낙찰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 가격으로 낙찰이 불가능하거든요. 126%도 쉽지 않아요. 쉽지 이제 그전에도 계속 제가 저보다 낮게는 했지만 쉽지 않은데 115%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전세는 이게 가장 큰 리스크고 국가 정책에 따라서 워낙에 왔다 갔다 하니까 많이 위험한 것 같고, 제가 여기서 이제 돈을 못 마련하면 저도 어떻게 보면 역전세 당하고 오히려 제가 경매를 넘어가는 115%가 갑자기 되는 순간 그때 또 난리 날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국가에서도 또 그렇게 망가뜨리기보다는 전세가가 좀 오르는 추세일 때 한번 115% 때리지 않을까. 그러면은 오른 상황에서 때리면 그냥 본전 수준으로 해주지 않을까 혼자 예상을 하는데, 어쨌든 이 리스크를 뭐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전세의 최대 당점이고. 그러면 우선 그 부분은 어떤 생각으로 집을 늘려가는 건지에 대해서는 네. 지난 영상에도 언급하셨던 것 같은데, 그거를 또 몸소 행동을 하면서 선생님이 직접 낙찰 받아보고 전세를 받아보니까 선생님이 생각하는 대로 지금 다 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더 이상은 못할 정도로 최선을 다한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최선을 네. 다해서 했습니다. 그 생각은 어떤 관점 때문에 이렇게 가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한번 여쭤보고, 우선 성과도 마저 조금 더 이어서 여쭤보면, 그럼 12개는 전세로 다 빌라예요? 다 빌라입니다. 여기서 그때 기억나는 게 미납도 그거 돌려받았습니다. 그래요? 아니 이런 사례가 어떻게?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받았어? 취소가 됐어요? 아니면 법원에서 돌려줬습니다. 그럼 취소가 됐나 보네? 저도 이게 취소는 원래 돌려주나요? 저는 네. 실은 원래 돌려주는 건가요? 네. 저는 이거 진짜 못 받을 줄 알고 제가 한 거는 계속 이제 허그랑 법원이랑 계속 그냥 압박한 것밖에 없는데 돌려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다행이다. 다 그래도 돌려받았습니다. 1,000만 원, 2천만 원 돈 아니었어요 그때? 예, 1,600 보증. 얼마 보증 넣었던 거를 다 돌려받았습니다. 그럼 그것도 있다가 좀 그것도 네. 약간 기술적인 게 들어가 있었잖아요. 예, 약간 있었습니다. 예. 예. 그것도 있다가 좀 예, 알겠습니다. 여쭤보고, 그럼 미남은 그럼 마음이 좀 편하네요. 예, 그거 다 돌려받았습니다. 그럼 미납은 없는 거고. 없죠. 그 돌려받았으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실패라고 할 수 있는데, 돌려받으면서 이렇게 운이 좋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이제 역시 운이 따라다닌다. 운이 많이 따랐습니다. 행동하는 만큼 또 네. 운도 따른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작년에 운이 많이 따랐습니다. 예. 그러면 올해도 운이 따를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 요거 12개는 다 전세로 네. 하셨다고 했는데 거의 다 수도권에 있는 빌라로? 다 서울입니다. 다 서울만 있어요, 다 또? 서울. 그때 낙찰받을 때 인천, 부천 말고는
다 서울입니다. 아, 그 처음 세 개 빼고는 다 그거 서울. 빼고는 다 이. 다 아, 서울. 그럼 선생님도 어떤 생각이 있으니까 또 이쪽으로 늘렸다고 생각이 좀 드네. 서울의 깨끗한 빌라를 공략하시지 않았을까? 좀 비해 맞습니다. 좀 깨끗한 거. 전세로 받기가 수월한. 네네. 그래서 12개 전세를 받아서 거의 플러스 P로 예. 받았다고 하셨는데 그 네. 플러스 P라는 거는 또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니까 네, 낙찰가보다 전세가를 더 높게 더 높게 받아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거의 뭐 한 채당 얼마를 저- 풀피한 거예요? 작게는 1,000, 네. 많게는 4,000까지. 그래서 이거 12개 다 하니까 풀피가 총 아, 네, 이렇게 물어본 적이 처음이었어. 풀피는 총 얼마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1억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1억 8천? 네, 1억 8천 정도 자산이 네. 더 늘었습니다. 저 사실 이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아, 그렇죠. 이거 위험한 투자 맞습니다. 네.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네, 맞습니다. 하지만 네. 이건 저의 생각이니까. 네. 아, 이건 시기를 해한 거라서 시기를 틀려버리면 망하는 투자이기 때문에. 아, 근데 제 안에서는 공격적이라고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그럼 12개에서 풀피 땡겨가지고 거의 2억에 준하는 현금을 땡겨오다 보니까 아까 이자 얼마야? 54만 원 이렇게 나가는 거는 신경조차 지금 뭐 돈이 이만큼 쌓여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1억 8천 풀피를 땡긴 이 네. 목적이 뭐예요? 왜냐면 완전 반대인 성향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저는 너무나도 오랜만에 요새는 거의 그런 사람을 안 만나요. 네, 그래서 그렇죠. 제 주변에는 또 더 없어요. 그리고 뭐 이런 영상 일부러 또 안 보거든요. 네. 저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성향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진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서 좀 심층적으로 개인적인 궁금함도 있어서 그거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과거에 입주권, 분양권 네. 이렇게 네.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수익금도 마련을 해놨고 경기 남부 쪽에 네. 새 아파트 새 주는 거. 네. 그래서 자산이 한 10억이 넘는 새 네. 아파트도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네. 이미 재산이 선생님 직장에서는 동료들 중에서 어느 정도 성공하신 네. 분이라는 그리고 재산 형성에서는 달성을 했으니까 무료함이라고 제가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네. 음악도 해보시고 네. 그림도 해보시고 네. 시간 에너지를 어떤 취미를 가질까 이런 얘기도 기억이 좀 네. 나거든요. 네. 네. 그럼 궁극적으로 선생님은 이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이유가 되게 궁금하네요. 어떤 지향점을 위해서 가고 계시는 건지 좀 여쭤봐도 돼요. 크게 뭐 네. 지향점이랄 거 없고 자본주의 국가에서 좀 더 자유를 자유. 형성할 수 있는 자산을 만들기 위해서 한 거지 크게 뭐 그걸로 그러면 지금 1년 반 전에 비해서 네. 요만큼 되니까 자유로워지는 부분은 없죠. 어떤 아직은. 거예요? 하나도 없죠. 자유는 그러면 더 구속됐죠. 그거에 대해서 네. 한번 혹시 좀 선을 넘어가는 얘기를 하면 좀 얘기를 해줘요. 네, 많이 되게 좀 조심스럽게. 마음대로 기분이 좀 혹시 상하실까 봐. 아니요 전혀 왜냐면 없어요. 네. 선생님 잘 아시겠지만 제가 되게 불편한 부분이에요. 이렇게 투자하는 걸 되게 안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마음껏 그래요.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냥 단순히 생각이 다른 것뿐이니까. 맞아요. 네. 마음껏 물어주십시오. 선생님 1년 반 하니까 풀피가 2억이야. 네. 그럼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니죠. 최종까진 몰라도 네. 이렇게 가면은 결국에 풀피가 2억, 3억, 5억, 10억 이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왜냐면 네. 그 자유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네. 나는 자유와 돈이 뭐 일치한다기보다 어느 정도의 교집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풀피를 모으는 자유를 얘기하시는 건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아니죠. 인식하고 계시겠지만 이 투자 자체는 시기를 만나야 되는 투자고 시기를 잘못 만나면 네. 또 제가 빌라왕처럼 그렇게 되는 그거 당연히 되죠. 네. 아유, 시기를 잘못 만나면 저도 그럴 수도 빌라왕에 있죠. 대해서 이제 완전 100% 그런 투자죠. 오히려 작가님께서 하시는 그 투자는 망할 일이 솔직히 없고 계속 할 수 있는 투자고 그것도 저도 정확하게 인식을 네. 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저는 그거 확실히 인식하고 시작을 한 건 네. 그거 확실한 거고 제가 이제 이렇게 했을 때는 바닥이다. 근데 그 어. 바닥이다 틀리면은 망하는 거고 지금 또 115% 얘기 나오니까 이렇게 되면 또 진짜 솔직히 망하는 것도 또 맞으니까 돈이 없으면은 그 10%를 커버를 못하는 사람들은 또 망할 거고 무피가 아니고 풀피니까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죠. 풀피니까 풀피를 했죠. 혹시라도 126에서 115 한 10% 차이인 건데 네. 그거 정도는 풀피 땡긴 걸로 감당이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느낌. 마이너스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그래요? 어차피 한 2억 정도인데 지금 전세 다 합치면 40억.
아, 그럼 이거 간주소도 꽤 나오겠네. 근데 소형으로 다 해가지고 아, 소형 40m로는 3개 중에 2개를 월세하고 1개를 전세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이제 2개는 40 이상 3룸이라 가지고 어. 이거는 간주 임대료를 하는 물건이었고, 그때 제가 전세 놨던 거는 40 이하로 간주 임대료를 안 하는 물건이라서 그때 전세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낙찰받은 것 저 대부분 중에 3룸은 2개 정도 있고 나머지는 싹 다 40 이하로만 해서 간주 임대료 안 칩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실은 소득세 계산을 안 해봤는데 보증금 환산되는 네, 그 임대료는 와이프랑 저랑 좀 적당히 나눴기 때문에 3억 공제해주고 거기다가 40 이하 소형주택 다 빼버리면 생각보다는 얼마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분리과세 가능할 것 같습니다. 2천 이하로 해서 간주 임대료까지 그렇게 맞춰놨습니다. 그런 거는 선생님 또 치밀하게 계산을 네. 하시는 분이니까. 모르죠. 나중에 또 갑자기 법이 바뀌면 또 다 아. 내야겠지만 지금 현재 법으로는 생각보다 40억 정도 되긴 하는데 다 빠질 것 같습니다. 세금은 미뤄두고 40억 40. 야, 이 진짜 스케일이 크다. 지금 40억 정도에- 이번에 계산해 보면 실은 작가님이랑 약속을 잡고 네. 이 풀피도 이번에 계산해 본 거고 합쳐 보니까 지금 한 4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10%를 감당해야 되면 2억으로는 택도 안 됩니다. 그래서 멈춰. 멈춰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더 이상은 이제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취지는 결국에 선생님은 팔아야겠다 나중에 그런 생각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작가님이랑 했을 때 그 세채 말고는 다 10년 장기 임대사업자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결론은 10년은 어쨌든 가져가야 됩니다. 그럼 10년을 매도를 할 10년 생각이에요? 후 무상을 봐야겠죠. 어쨌든 10년간은 그 전혀 못 어쨌든 팔고. 왜 여쭤보냐면 오히려 선생님은 이자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월세 받고 이자 나가는 거를 잊을 만한 크기라고 생각도 드는데 매달 나가는 거 아까 그렇죠. 잊고 네. 계셔가지고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판다에 대해서 네. 망각하고 살아가는 네. 사람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선생님은 그래도 내가 임대사업자 넣어놨으니까 언젠가는 비과세 받고 팔아야겠다. 그 생각을 좀 갖고 계시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셨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계획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월세를 또 좋게 보고 있는 게 서울 쪽은 정부도 그렇고 전세를 없애면서 외국 기업에도 오픈을 하는 느낌이라 가지고 외국 기업까지 만약에 들어와서 월세 시장에 뛰어들면 가격은 더 오를 거고 그럼 더 희소해질 거니까 개인적으로 월세를 내는 그게 더 희소해지면서 판다라는 그런 건 있는 건 아닌데 전반적으로 빌라 월세도 그렇고 향후적으로도 긍정적으로 보고 아무래도 재개발 쪽으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때 작가님께서 말씀하셨던 김포공항 이전도 얘기 진짜 또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주기적으로 한 번씩 나오는 얘기라서 그 말도 또 나오는 것 같고 뭐 어쨌든 서울 땅에 물건을 넣어놓는 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꼭 판다라기 개념보다는 나쁘지 않다. 내가 저점이라고 생각하는 지점에서 판다 안 판다를 떠나서 잡아놔야겠다. 네, 지금 이 시기에 고관점인 잡아야 거네. 되고 그리고 지금 아파트를 상생임대인으로 걸어놨는데 내년이나 팔게 되면 그 판 돈으로 전세 반환 대출이라는 걸 또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사업자 대출로 안 내보긴 했는데 경락장금 대출만큼 잘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아파트를 해서 쫙 뿌리면은 꽤 많이 월세할 수 있지도 않을까 이 생각도 하고 있고 방향성은 좀 더 지켜보면서 할 것 같습니다. 딱 정해진 건 아닙니다. 일단 잡아놓자. 네, 라는 지금 저는 생각이었다고 하여튼 생각하네요. 리스크도 있지만 그 아파트에 제 모든 자본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라 네. 가지고 자본이 없으니까 자본이 없는 상황에서 저는 시기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1년에 한 채씩 두 채씩 하는 개념이 아니었고 지금 이 시기에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건 없는 자본으로 할 수 있는 건 풀피 투자밖에 없었고 그래서 풀피 투자로 최대한 많이 잡아놓은 거고 이제 그 시기가 이제 끝났다고 지금 생각하기 때문에 더 늘릴 생각은 리스크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그 시기가 왔기 때문에 더 늘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제 끝일 것 같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 구체적인 종반부에 도달한 것 같다, 끝인 것 같다라고 얘기하신 거는 아까 전세자금 대출 비율 때문에 전세 자금 대출도 깎일 것 같고 허그 보증 보험 126%에서 115%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생각보다 경매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좀 그래요? 네, 어떤 좀 부분이 좀 그래요? 올라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정책가가? 허그에서도 너무 적극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어가지고 제 때도 5%였지만 지금은 5%도 한 2, 3% 되려나요? 전반적으로 너무 또 경쟁도 과열되는 것 같고 이제는 투자금을 좀 넣어야지 낙찰을 될 것 같습니다.
그 분위기 아닌가요? 전 요즘 그렇게 경매 분위기가 좀 과열됐다고 확실히 작년보다는 보고 있는데 아닌가요? 작가님 또 다른 물건을 보시니까 그 물건들은 또 아직 왜냐면 영향이 없을 수도 이게 있고.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느끼는 분위기도 잘 맞겠죠. 네. 근데 선생님이 주로 공략하는 거는 하자 아까 없는 물건. 네. 그렇죠. 그리고 서울 서울의 하자. 서울이어야 네, 되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밖에 것까지는 제가 안 봤고 지금 네. 서울에 어떻게 보면 불법 없고 다세대된 상가 건물도 아니고 하자 없는 물건을 하니까 서울 쪽에 그거는 확실히 지금 경쟁률이 올라왔는데 약간 벗어나면 그쪽 경쟁률은 제가 또 자세히 안 봐서 예를 들어 뭐 약간 광주나 뭐 이쪽으로 간다든지 하면 또 똑같을 것 같긴 하는데 그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항상 저는 노력하려는 게 뭐냐면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1, 2년 들은 거라기보다 꽤 오랜 시간 동안 그런 얘기를 항상 저는 듣는 것 같아요. 네, 많이 들으시죠. 그러면 요새 되게 올라서 비싸다, 경기가 좀 과열돼 있다는 얘기는 언제 어떤 시기든지 저는 좀 듣는 것 같아요. 그게 꼭 선생님이 좋은 깨끗한 서울의 전세받기 수월한 빌라 그런 것만 했기 때문인지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네. 내가 입찰을 했을 때 얼마나 낙찰 확률이 높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직접 느낀 거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거니까. 또 한편으로 듣는 거는 뭐냐면 꾸준히 오늘도 낙찰 받았다고 연락 오시는 분이 있었고 어제도 있었고 하니까 나는 뭐 비슷하구나 라는 느낌이긴 해요. 네. 선생님 또 누구보다 부동산에 대한 촉과 감이 좋으신 분이니까 이제는 좀 멈춰야겠구나 라는 느낌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 풀피는 이제 잠깐 멈추고 보증보험이 만약에 126%에서 갑자기 115% 떨어지면 어쨌든 11%가 떨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돈을 확보해놔야죠. 물론 뭐 대출을 내야겠지만 지금 뭐 한 4억을 마련해야 된다고 하면은 이건 근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니까 계속 그냥 얘기만 나오는 상황이니까 근데 됐을 때 최소한 파산되면 되니까 이제 멈춰야 될 것 같고 숫자를 늘리는 건 이미 좀 많이 늘린 것 같아가지고 너무 휴식 타임이 왔습니다. 그래요. 쉬지도 않고 달려오셨으니까 좀. 정비하는 시간도 가지면 좋지 않을까.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월세는 2개 정도 해보니까 만족스럽지 않았다 선생님한테. 투자금이 생각보다 들어가더라. 늘릴 수 있는 한 최대한 늘리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면 계산해보니까 매번 8채? 저는 딱 작년을 완전 기회로 봤었기 때문에 그 관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선생님은 빨리 했어야 하는 게 조금 더 우선순위였던 것 같아요. 빨리 낙찰을 많이 받아야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전 조금 느껴지거든요. 이 월세 투자의 취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빨리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대출 같은 경우도 연속적으로 계속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 건을 한꺼번에 묶어서 혹시라도 대출 실행을 할 수 있다면은 건수를 빨리 늘릴 수도 있는데 대출 실행을 연속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3건 연속으로 실행을 하면 신용이 떨어져서 대출을 못 받아요. 그래서 빨리 하는 거가 뭐 불편할 수도 있죠. 그 생각이 선생님하고 좀 달랐다고 생각이 좀 드네요. 저는 빨리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하게 되면 결국에 싸게 받기는 쉽지 않다는 생각이 조금 있긴 해요. 그리고 투자 목적에 있어서 선생님은 지금 시점에서 많이 담아놔야 된다라는 관점이면 당연히 선생님처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어떤 투자가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부와 자유를 향해 가는 것과 선생님이 생각하는 그 자유를 향해 가는 게 조금 차이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은 들어요. 저는 월세 20만 원, 30만 원 모아가지고 하는 게 조금 더 마음이 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시기가 어떤 정책이 어떻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덜 예민한 것 같고 좀 선생님도 달리다가 그게 나는 조금 불편한 거예요. 빌라 월세 임대업에 대해서 저는 접근하는 것 자체가 나 월세 많이 모아가지고 먹고 놀아야겠다 나중에 이런 관점이라기보다 저는 제 업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하고 싶다는 욕심에서 일 수도 있고 내가 예측을 해서 움직여서 잘 맞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을 것 같고 나는 노력하고 있는데 외부 정책 때문에 내가 혹시라도 피해를 보게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멈추게 된다 그러면 좀 괴로울 것 같다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들긴 해요. 속도는 어쩌면 월세로 늘리는 거는 느릴 수도 있겠지만 투자금 모아놓은 게 소진이 될 거고 내가 노동을 통해서 근로소득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버는 소득까지 넣어서 투자를 이어서 가다 보면 시간에 있어서는 느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예 시작할 때부터 와이프한테도 올 딱 4월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올 4월 공시시가는 오를 거다. 서울 무조건 오를 거다. 난 전세가 오른다고 보기 때문에 공시시가가 몇 년간 계속 떨어졌잖아요. 작년까지도 계속 떨어졌거든요. 떨어지다가 오르기 시작하면은 난 이제 여기서 샀는데 오른 순간 샀을 때부터는 또 요만큼이 리스크가 되기 때문에 그냥 제 입장에서는 와이프한테 내가 가정사를 다 포기하겠다. 와이프한테 아예 그렇게 하고 대신에 약속을 했었습니다. 올 4월까지만 하겠다. 대신 미친 듯이 하고 끝내겠다. 약속을 애시당초 받고 시작을 했던 거고 딱 이제 4월이 됐는데 생각보다 강서구가 한 번 더 떨어졌거든요. 강서구가 공시지가가 전 오를 줄 알았는데 떨어졌어요. 왜냐면 강서구가 워낙에 또 이제 경매 물건이 많았었으니까 그 위는 다 올랐어요. 양천구도 오르고 구로구도 올랐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강서구 화곡동 좀 한 번 더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아예 기한을 딱 박아두고 요 기간까지가 딱 기회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리스크가 있는 투자가 될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아예 약속을 했었기 때문에 더 투자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니, 저는 이제 월세 투자의 최대 장점이 어떻게 보면 계속 모아가도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했는데 제가 하는 투자는 정말 리스크는 큰 투자거든요. 이게 풀피를 한다고 해서 그게 제 돈도 아니고 어차피 돌려줘야 되는 거고 제가 하는 투자는 무조건 전세가 올라줘야 되거든요. 전세가 떨어지면은 저는 무조건 망하는 투자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딱 작년이 바닥이라 봤기 때문에 완전 올인을 했던 거고 이제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했고 올 4월까지 했고 이제 한두 채 더 받을까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이제 그냥 지난주까지 해서 이제 물건 마무리하고 14채로 끝낼 것 같습니다.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월세화를 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돈이 없지만 약간 순서가 바뀌는 걸 수도 있죠. 뭐 멈춰버리고 얘들을 모으는 돈으로 한 채씩 이제 월세를 해가느냐 그건 아직 와이프랑 얘기를 안 해봤는데 그럴 계획도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입찰을 한다면 반 이상 월세를 시켜놓고 입찰을 해야 리스크 차원에서는 괜찮지 않을까. 선생님이 현명하게 잘 판단하시는 분이니까 뭐 네. 저보다 더 알아서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가정을 날릴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 다 하는 거는 가정을 걸고 어떻게 보면 말씀하셨듯이 평탄하게 살 수 있는 건데 제가 와이프였으면 저 이거 허락 안 했을 것 같거든요. 허락한 것도 놀랍고 제 입장에서는 근데 제가 워낙에 또 이제 믿음을 줬기 때문에 그렇게 있기는 한데 제가 와이프였으면 이거는 집안을 완전 풍비박산 낼 수도 있는 행동을 제가 한 거거든요. 이미 과하게 한 것 같고 이미 풍비박산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을 이미 만들어 버렸고 왜냐면 돈 한 푼 없는 상황에서 거의 뭐 40억 가까이를 지금 했는데 그게 제 돈이 든 게 하나도 없으니까 다 갚아줘야 될 돈인데 제 입장에서는 완전 그거죠. 적폐죠. 무일푼으로 하는 어떻게 보면 기사에 나오는 짓을 제가 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기 때문에 저 이 얘기를 아무도 안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거를 어떻게 보면 뭐 자랑할 수도 있는데 아무도 안 했어요. 가족만 합니다. 가족만 하고 또 아는 사람 뭐 아무래도 경매를 하다 보니까 같이 하는 사람 무리들 그냥 카톡방 같은 게 있는데 이제 경매하면서 알게 된 사람 정도 아는 거지 제 주변에는 제가 한 명도 안 알렸습니다. 저도 이게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지 시대에 알려지면 제가 하는 일 계속 하고 싶거든요. 이거 알려지면 저 무조건 잘리거든요. 아시겠지만 이 일을 저는 제가 하는 일을 저는 정년 퇴임 때까지 저는 일을 그만두려고 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거 했지만 두려움이 큽니다. 그래서 솔직히 와이프도 반반 거의 나눴거든요. 와이프도 원래 안 되거든요. 남편이 한다니까 그냥 따라온 건데 제가 저 지금 솔직히 못 쓸 줄 한 게 있어가지고 더 이상은 가족을 위해서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삶에서는 가족이라는 단어, 그 키워드가 되게 중요한 단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지금 제일 중요하죠. 근데 뭔가 말과 행동이 약간은 모순적이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근데 그렇죠. 결국에 이거를 해놓은 것도 내가 뭐 개발이 되든 나중에 팔던 차익이 생기면 선생님 소비도 없는 사람인데 가족하고 선생님 자녀들은 나중을 위해서 해놓는 거라고 생각은 들긴 해요. 근데 그 방법론적인 부분에서 사회적으로 좀 부정적인 이슈가 있는 방법을 취하다 보니까 이 약간의 내적 갈등. 지금 무섭습니다. 아니 무서울 것 같아요. 또 제가 했던 시기가 그 당시에 모든 기사에 욕하는 기사 저 같은 사람들 진짜 다 죄인 취급하고 이렇게 돈 없이 풀빛 투자하는 사람들은 사기꾼이다. 지금도 아직도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아직도 그렇고 그럼요. 초반보단 제가 그래도 조금 버티는데 제가 어떻게 보면 첫 낙찰이 2023년 12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제 매달 오는 과정에 기사를 보면 다 저를 욕하고 저는 범죄인이고 사회 악이고 이런 분위기에서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하고 그렇죠. 이거 얘기하는 순간 이 분위기에 저는 바로 직장에서 잘릴 거 당연하고 그러니까 저는 소문나는 것도 무서워가지고
선생님 그러면 제가 좀 가볍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영상 찍는 거에 대해서도 괜히 목소리 나오고 이것도 약간 예민할 수도 있겠다. 못 알아보지 않을까? 아니 그거 쉽지 않죠. 아니 근데 괜히 네. 괜히 걱정이 들 수 있을 것 솔직히 같아서. 좀 두려움이 큽니다. 지금 가족한테도 죄 지은 것 같고 사회적 분위기로도 그런데 정권도 더 죄악시하는 정권이니까 더 움츠러들고 어떻게든 버텨야 될 것 같긴 한데 전혀 마음이 편하지도 않고 제 입장에서는 자유를 위해서 했다지만 리스크를 너무 크게 안고 시작한 것 같고 그래도 저는 전세가는 안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한 거긴 한데 그 외적 차원에서 많이 두렵습니다. 저는 이게 전세 투자금, 월세 투자금 때문에 선생님이 월세 투자는 조금 안전하고 전세 투자는 위험하고 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단순히 선생님이 조금 더 마음이 불안한 이유는 빨리 해서라고 나는 생각해요. 전세를 했다고 하더라도 1년에 두세 채씩 한 거랑 1년에 14개를 한 거랑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너무 빨리 달려왔기 때문에 불편한 거지. 1년 전과 비해서 너무나도 지금 재산 규모와 부채 비율에 있어서 남의 돈을 갖고 지금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비율이 너무 극단적으로 달라져 있어서 불편한 것 뿐인 거지 그렇죠. 너무 단기간에 빠른 변화가 있어서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불편하죠, 굉장히. 저도 너무 불편합니다. 지금 한 2년, 3년 지나서 전세가가 이제 좀 어느 정도 회복을 해주고 올라주면 이 마음이 없어질 것 같긴 한데 지금은 너무 불편합니다. 뭐 벌려놨던 거를 정비하면 네. 정비할 게 있을까라고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렇죠. 분위기를 좀 보면서 약간 숨고르기를 하셔도 좋지 않을까 제가 감히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향후의 계획 같은 게 좀 있어요? 연례채가 이제 있는 상황에서 역전세에 대한 불안감도 있지만 저한테 어쨌든 자산이 되면서 앞으로 저한테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든든한 마음도 있고 향후 계획은 아파트를 팔면은 목돈이 생기니까 그 돈으로 월세화를 할까라는 고민도 있고 왜 또 이걸 고민하냐 하면 제가 할 때 당시까지만 해도 전 정권의 때는 임대사업자를 해도 거주주택 비과세를 딱 한 번만 평생에 한 번만 해주는 걸 법이 바뀌었었거든요. 이번에 또 바뀌었잖아요. 거주주택 무제한. 그래서 저는 그때 그것도 거주도 안 할 아파트를 그냥 샀던 거고 지금도 거주를 안 하고 있고 그냥 상생임대에 맞춰가지고 비과세는 되게 만들어놨는데 이런 상황이면 이제 월세 180만 원 내고 있거든요. 거주주택을 사버릴까 아니면 그걸 그렇게 놔둘까 그렇게 방향성은 거주주택은 계속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거주만 무제한으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또 바뀐 거구나. 네, 임대사업자를 나머지 냈으면 거주주택을 하면은 근데 그게 거주주택을 한번 살 수 있는 게 2년 뒤까지인가 왜냐하면 취득세는 또 중과가 될 거니까 제 입장에서는 유효기간이 있는 정책이었기 때문에 그때 한번 또 더 살까 아파트 제가 살 곳을 방향성은 여러 개긴 한데 앞으로 향후까지는 어쨌든 10년을 했으니까 10년은 가져가야 될 거고 또 가져가는 동안 또 매체는 또 재개발 얘기가 나와서 뭐 동의서를 걷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동의서 내가지고 된 것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럼 선생님 생각이 잘 맞았네요. 네, 이제 저는 10년을 버텨야죠. 10년을 버티는 과정에서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것도 처음 하는 일이니까 숫자가 확 늘어버리니까 특히 수리, 누수, 곰팡이 이런 거 있잖아요. 짧은 기간이었지만 개수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많이 오니까 지금은 전화만 울리면 오히려 가지고 그렇죠. 두려움이 특히 벽에 곰팡이는 안 잡히더라고요. 누수도 업체를 불러서도 안 돼가지고 5번 해도 안 돼가지고 제가 직접 가서 막 해가지고 해결한 적도 있고 해결했어요? 해결을 했는데 모르겠네요. 항상 그런 일이 있는 뒤로는 비가 오면 너무 무섭고 무섭죠. 이게 아직 적응이 안 돼가지고 항상 이제 왜 마음 관리인지도 더 알게 되고 작가님의 마음 관리 이유도 크게 와닿으면서 쉽지는 않겠지만 이 10년을 어쨌든 이 기간을 적응을 잘해서 잘 보내야겠다. 힘든 시기가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괜찮지 않을까요? 첫 해니까 제일 힘들겠죠. 그럼요. 그죠?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점점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래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10년은 가져갈 생각입니다. 그때 또 상황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죠. 또 연례체니까 다 월세야 하면 직장을 편하게 다닐 수 있다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집 한 채는 있었지만 직장을 그만둘 수도 있다는 이제 그런 뭐 두려움 같은 것도 있잖아요. 항상 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갔는데 마음 편하게 다닐 수 있게 된 것도 같습니다. 일이 좀 많아지긴 했지만 눈치를 덜 보고 다닌다고 해야 되나? 옛날에는 약간 위에 상사들 숨소리도 다 하나하나 보면서 그 사람들 기분을 체크하려고 그러면서 다녔다면 워낙에 작년에 바쁘기도 했고 나는 정말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하는 게 그 스트레스는 지금 이 임대업 하면 스트레스에 아예 비할 바가 안 되더라고요.
명도할 때도 그렇고 스트레스가 아예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사업이라는 것 자체를 어떻게 보면 이것도 사업이니까 내 돈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의 개념인데 이게 완전 책임감도 다르고 뭐 직장에서 하던 스트레스들이 약간 너무 작게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쪼잔한 약간 사사로운. 약간 너무 작은 거에 내가 너무 이렇게 어. 막 그러면 살았구나. 어떻게 보면 이 스트레스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고. 네, 그런 또 이제 장점이 있는 것 같고 이 연료체를 다 월세화하면은 일 그만둬도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도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낙찰을 받아도 어느 순간 되니까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경험을 계속 해보니까 한 개 한 개 받을 때마다 일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없었던 일이 또 한 개 아, 늘어나고 또 한 개 늘어나고 맞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기뻤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스트레스가 더 힘든 게 더 뭔가 좀 컸던 것 같고 제가 더 느꼈던 게 그렇게 자산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 그렇게 행복한 기분을 느끼진 않네? 약간 이런 느낌은 제가 돈을 벌어서 뭘 하고 싶다는 게 없어가지고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향후에 대해서 여쭤보셨지만 제가 돈을 이렇게 늘려가지고 이 돈으로 뭔가를 하고 싶다는 거는 아직도 없습니다. 사는 게 약간 곤태롭고 약간 그런 느낌도 말씀드렸었는데 네. 지금도 막 그렇게 해가지고 뭘 하고 싶다는 건 없지만 그냥 제가 고민의 결과로 내렸던 게 인생에 중요한 건 제 건강, 가족, 돈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거예요. 돈이 또 이제 제일 티가 나니까 제가 거기에 그냥 올인해가지고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했던 거고 근데 이렇게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게 작가님 만나가지고 솔직히 계속 그전에도 공부는 했었는데 제가 이걸 시작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무섭잖아요. 무섭죠. 딜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네. 제가 분양권 뭐 아파트 갭 투자 이런 식으로만 했었지 뭐 재개발 투자도 했지만 그것도 뭐 아파트 이미 된 걸 했던 거고 빌라 자체가 처음인데 공부는 해봤는데 엄청 고민 많이 하고 작가님이 이제 찾아갔던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용기를 받고 도움을 받고 싶은 그런 것 때문에 해가지고 그때 또 제가 바로 낙찰을 받았잖아요. 근데 뭐 말씀은 그렇게 하시긴 하는데 저한테 별로 뭐 물어보시고 한 건 없는 거 같아요. 알아서 명도도 알아서 하고 대출도 네. 알아서 잘 받으신 거 같아요. 아이고 소개해 주셨으니까 네. 저한테 그렇게 시작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셨습니다. 안 그러면 제가 끝까지 시작을 못했을 건데 좋은 출발이었을 거라고. 네, 저도 한번 쉬었다 할까요? 네. 그때 이제는 좀 무료함이 많이 사라졌겠어요. 아유, 저 살아졌는데 아직도 답을 못 찾. 재밌는 이게 뭔가 우울증 같기도 하고 제가 이게 안 없어지네요. 점점 재밌는 것들이 많이 없어지죠. 재밌는 거를 찾아야 되나? 꼭 재밌는 거를 꼭 그쵸 찾을 필요는 재미에 대해서 좀 얘기하면 좋겠어요. 재미요? 재밌는 게 없는데 재미. 재밌는 게 없잖아요. 저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재밌는 건 뭘까? 그래도 영상 보시면 강의하는 거 재밌으시다. 그게 진짜 재미가 있을까? 내가 선생님도 가르치는 일을 하잖아요. 재미 요소가 100이라고 하면 0은 아닐 거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0에 가까운가 보네요. 아니 0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맛있는 거 먹는 것도 재미라고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크게 재미가 없으니까 그 이상을 상회하진 않으니까 가르치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맛있는 거 먹으러 와도 그 맛이 그 맛이고 오히려 이제 귀찮은 느낌. 네. 먹는 것도 맛있는 거 찾아가는 것도 약간 귀찮은 뭐 그런 느낌인데 뭐 가르치는 게 그거를 상회할 정도로 그보다 낫죠. 맛있는 걸 먹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재밌다라고 하기는 맛있는 거 먹는 먹는 게 것도 그렇게 더 안 재미있으니까 더 안 괜찮다고? 안 괜찮으니까 제 가르치는 게 그렇게 재밌다는 느낌은 들진 않죠. 그냥 의미 있죠. 내가 아니면 또 누군가 해야 되니까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 이 정도 느낌이죠.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 거네. 어떻게 약간 보면. 사명감도 있는 거고. 네, 가족도 어떻게 보면 의미가 큰 거고 뭐 가족을 위해서 내가 일하면 의미가 있죠. 뭐 집안일 예를 들어 뭐 설거지하고 뭐 방청소가 재밌진 않지만 내가 안 하면 또 누군가 해야 되니까 와이프가 하든지. 그러니까 그 즐거움에 대한 정의를 한번 해보면요. 뭔가 행위를 했던 뭐 음식을 먹던 내가 경험하는 체험하는 건 거잖아요. 내가 느끼는 거 느낌이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그 즐거움이라는 거는 엔돌핀, 도파민이 솟으면서 짜릿한 그런 느낌이 있어야지 재미인가? 그거는 쾌락에 가깝겠죠. 쾌락은 안 좋죠. 계속 유지가 안 되니까. 쾌락 쪽으로 가면은 결국엔 뭐 마지막은 마약 쪽으로 가게 되는 거 말고는 없죠. 뭐 저도 그거는 뭐 비슷한 그거는 생각이에요. 아니니까. 그러면 맨날 웃음이 나오는 상황만 즐거움은 아니라고 생각은 되네요. 그렇죠. 사람은 어려운 걸 이겨내서 조금씩 성장하면서 성장. 뭐 이때까지 저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서로만 돼서 신혼 시작했다 그러지 않았어요? 빌라에서 있죠. 그때 첫
시작을 집에서 이제 우리 집이 저희 아버님이 뭐 IMF랑 석유파도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완전 파산을 해가지고 결국 2천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그 와이프랑 힘들게 시작했죠. 결혼 전에 아예 그것도 미안하게 한데 혼인신고를 결혼 전에 해가지고 대출 받으려고 처음은 빌라에서 시작해서 한 푼도 없이 둘이 그렇게 이제 결혼해 준 것도 고맙고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저랑 똑같은 직장 수준이면 보통 여자는 더 높은 사람이랑 결혼을 하니까 근데 저랑 이렇게 뭐 돈도 없는 어떻게 보면 해가지고 뭐 거기서부터 이제 선생님 또 외모가 뒤지는 편은 아니잖아요. 뭐 그래서 뭐 한 단계씩 밟고 계속 올라왔죠. 그 완전 다 대출이었으니까 그걸로 가구 몇 개 사면 끝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100% 거의 대출해가지고 빌라에서 시작해가지고 한 단계씩 올라와서 이제 작가님 만날 때까지 결국엔 그 집을 월급 모아가지고 딱 만들고 나니까 성남의 새 아파트. 그거를 거의 대출 없이 마련했으니까 뭐 그거 하는 순간 엄청 뿌듯했죠. 대학교 생활 때부터 공부했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애 키우고 투자하는데 딱 작가님 만날 때까지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이룬 거죠. 2천만 들고 그 정도면 성공한 거죠. 근데 이제 뭔가 뭘 해야 될지 또 뭔가 하면서 너무 앞만 보고 달려오다 보니까. 근데 그 전까지는 뭐 이것저것 다 재밌었는데 그렇게 딱 하고 나서 그 시기부터 해가지고 뭔가 힘든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모든 게 이제 즐겁다기보다는 집 청소하는 것도 힘들고 일하는 것도 힘들고 인생에 지금 쫙 보니까 딱히 뭘 더 할지는 모르겠고 대부분이 의미 있는 일을 의무감으로 하면서 지금 제가 살고 있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나? 딱히 뭐가 특별히 재밌는 게 없네? 이러는 시기에 이건 어떻게 보면 한 채씩 늘리는 재미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계속 한 개씩 자산이 막 늘고 단계를 올라가는 또 그 기분을 느낄 수도 있겠다 라는 것도 있었죠. 하기 너무 두려웠는데 눈으로 성과가 보이는 굉장히 명확한 것 중에 하나네요. 안 해봤으니까 제가 재미를 또 느낄 수도 있잖아요. 이게 해보고 또 저랑 적성에 맞을 수도 있고 근데 해봤는데 저한테 안 맞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어쨌든 성향상 분석력도 좀 필요하고 몸을 움직이는 활동량도 좀 필요하고 이 경매라는 게 자체가 완전 종합적으로 다 필요한데 뭐 명도를 하는 과정에서는 약간 윽박 지르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제가 또 남자니까 뭐 덩치도 안 잡고 하니까 나한테 최적화된 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면서 운도 계속 다르면서 한 개씩 가긴 갔는데 그 1년 과정에서 생각보다 재미를 못 찾았어요. 재밌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도 있는데 생각보다 돈을 늘리는 걸로 그렇게 이제 나한테는 그게 영향이 없구나. 오히려 두려움만 들고 우리 가족 항상 또 안정적으로 지금까지 이제 잘 살고 있는데 내가 또 이런 행동해가지고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는 상황을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돈을 늘리는 걸로는 이제 재미를 내가 느끼지는 못하는구나. 돈, 건강, 가족 중에 이제 돈을 딱 올인을 해본 건데 빌라를 늘리는 과정 안에서 가정에 할애했던 시간은 분명히 줄었을 거니까. 많이 줄었죠. 작년 1년간은 거의 뭐 크리스마스 이제 2번인가 보냈지만 그때도 계속 집수리하고 있었고 퇴근하고. 휴일에는 무조건 가서 도배라도 하든지 뭐 청소라도 하든지 그랬구나. 휴일에는 무조건 어디든 가고 아니면 혼자? 혼자 가죠. 와이프하고는 아예 손도 안 대게 그냥 인증서도 제가 다 받아가지고 뭐 세금도 지금 제가 하려고 다 하고 와이프는 아예 그냥 딱 계약만 하려고 같이 데리고 가서 할 수 있게 최대한 관여를 안 하게 처음부터 제가 그렇게 해준다고 하고 했던 거니까 저는 제가 안전주의라고 생각했는데 와이프는 절대 아니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저도 아니라고 느껴졌어요. 저는 제가 정말 겁이 많고 해가지고 섣불리 못 들어가는 성향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변에서 뭐 와이프하고는 절대 아니라고 저돌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못해요. 모르겠어요. 재미는 크게 없죠. 재미를 느낄 만한 일이 잘 모르겠습니다. 꼭 재미가 있어야 되나라고 생각 들긴 해요. 저 같은 경우도 요새 별로 재밌는 게 많지는 않아요. 해결책을 한 게 찾은 게 책을 막 쳐다보니까 체력을 키워야 된다. 행복감을 느끼려면 행복감을 느낄 만한 또 체력이 있어야 행복을 느낄 수 있다. 달리기 계속 지금 하려고 돈은 해봤으니까 이제 체력을 완전 이렇게 키워보자. 근데 이 얘기는 이제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으니까 와이프한테 얘기하는 것도 미안하죠. 너랑 사는데 내가 우울하다. 이건 말 못하니까 병원을 가볼까. 병원 가면 또 괜찮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나이 때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검색해 보면 많더라고요. 이제 40, 뭐 중반 이제 50 넘어갈 때 저 같은 사람들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요. 이 상황을 좀 활기차게 해야 되나? 계속 기분을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도 뭐 이런 기분 상태라서 제가 이걸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거는 같습니다. 행복하게 살았으면 아마 그냥 그 상태로 행복하게 살지 않았을까. 결과는 모르지만 이게 저질렀잖아요. 훗날에 이게 또 뭐 저한테 지금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시작했던 거에 대해서 좋지 않을까. 이런 기분 아니었으면 제가 이렇게 안 했겠죠. 이건 불행으로 갈 수도 있는 길인데
제가 풀핏 투자를 하긴 했지만 이걸로 자산을 늘리겠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아예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더 불행해 줄 수 있는 길을 들어간 건데, 그랬기 때문에 그래도 시작을 할 수 있었고 작가님 도움 받아가지고 시작했던 거, 이게 모든 게 아우러지는 건 같습니다. 내 그때 심리 상태, 그때 전 작가님을 만나고 유튜브를 우연히 이렇게 봐가지고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지금 시기를 잘 보내면 좋지 않을까요? 그럼요. 근데 이제 대화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때 작가님이랑 이런 얘기는 처음 하고 주변에 얘기 못 하거든요. 내가 우울하다. 제가 또 친구도 없거든요. 아무도 없어요. 직장 갔다 집 갔다 직장 갔다 집 갔다 진짜 그렇게만 하고, 아이 그 친구를 만나도 재미가 없으니까. 그렇죠. 대학 동창 만나고 네. 뭐 고등학교 동창 개 모임 같은 거 한 번씩 가는데 관계 딱 그 두 개 있거든요. 1년에 뭐 한두 번 갈까 말까 하는데 가도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재미없죠. 괜히 안 가게 되고 가도 뭐 술만 마시고 하는데 뭐 갈 필요 있나? 계속 빠지게 되고, 저 같은 사람이 있는데 다들 말을 안 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죠. 말하기 좀 그런 주제잖아요. 저는 뭐 요새는 거의 외부 사람들은 안 만나니까 저도 모임도 없고 선생님같이 찾아오시는 분 아니면 수업할 때밖에 사람을 거의 안 만나는 것 같아요. 그걸로도 충분히 워낙에 많이 만나시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거기서 충족이 되는 걸 수도 있죠. 저는 음. 사람을 찾아다니는 사람이긴 하거든요. 성향 자체가. 요새 어쩌면 선생님하고 되게 비슷해요. 나도 말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선생님이 저를 볼 때는 아, 이 사람은 그래도 같은 주제로 얘기할 사람들이 되게 많을 것 같다라는 이미지를 혹시 보일진 모르겠는데, 그거는 교육생들에 관한 얘기에서의 얘기를 나누는 거지 내 깊숙한 곳에서 내 고민거리를 같이 얘기해 줄 사람은 저도 없어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쉽지 않죠. 네. 투자하는 것도 구체적으로 선생님이 갭 투자한 거 그것뿐만 아니고 직접적으로 저도 얘기하기가 되게 조심스러워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저도 말할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랑 비슷하게 재밌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재미있는 게 별로 없다는 게 다 재미가 없어, 의미가 없어랑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무난한 것도 좋다라는 생각이 요새 되게 들어요. 그렇죠. 경미하면서 막 이렇잖아요. 일기 비슷하게 적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권태로움이 행복이다 이런 거 그럴 수도 이제 있는 거죠. 매일 쓰는 거죠 이제. 그리고 선생님, 사모님께서는 밝은 성향이잖아요. 네. 선생님까지 밝으면 가정이 유지가 안 돼요, 내 생각에. 오히려 선생님이 약간 어두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가정 안에서는, 내가 잘 모르고 감히 말씀드리지만 어느 정도 중간점이 맞춰지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선생님이 그렇게 가는 게 화합과 융화에 더 도움되는 걸 수도 나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꼭 선생님까지 거기서 더 노력해서 밝아질 필요가 있을까? 에너지를 막 내가 더 낼 필요가 있을까? 그러면 선생님 안에서는 스트레스와 이 피로감이 쌓일 건데, 그 피로감이 쌓여서 지금 선생님 거의 20년 동안 일하신 그게 이제 에너지를 다 써버려서 소진된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너무 노력하지 말아요. 재미없어도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약간 그러고 있습니다. 그거 안에서도 인생의 의미를 난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꼭 예전에 20대처럼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같이 얘기하고 밤 늦도록 게임하고 그런 것만 즐거움일까? 20대의 즐거움은 그런 즐거움일 거고, 지금 40대 중반 후반을 향해 가는 선생님한테는 고독함이 즐거움은 아닐까? 저 같은 경우는 요새 혼자 있는 시간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20대 저는 이렇게 내가 생활할 거라는 거를 꿈도 못 꿨어요. 왜냐면 나는 항상 내 옆에 누가 있어야 됐거든요. 누가 없으면 불안해 떠는 사람이었거든. 근데 지금은 혼자 있는 게 제일 편해요. 그냥 혼자서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제일 노력하는 시간 중에 하나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아까 행복이라는 단어도 쓰셨는데, 저는 행복이라는 단어도 추상적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항상 노력하는 것 자체가 요새는 마음의 평화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편안한 상태로, 고요한 상태로 있는 노력이 더 지금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나는 더 즐거움인 것 같아요. 예전의 즐거움하고 지금의 즐거움은 좀 다른 것 같고. 그럼 선생님만의 지금의 상황이 즐거움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들어요. 계속 전에 얘기에서도 그랬던 것 같고, 지금도 뭔가를 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느껴지게. 여러 개를 경험을 해보면 더 좋다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약간 경험의 한 차원이었고, 나도 예. 경험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항상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 삶에서 자꾸 빈 공간을 안 두려는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비면은 안 되니까 성장을 할 수 있어, 경험이 중요하니까를 예. 자꾸 채워는 느낌이 그냥 들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계속 뭔가를 해왔는데 약간 어느 순간 이제 안 해도 돼도 막 흘러가니까 그러던 중에 뭔가를 할 거를 작년에 꽝 했는데 이것도 답은 아니네. 내가 이걸 한다고 이게 또 뭐 탁 바뀌는 상은 아니구나. 근데 나는 그게 더 웃긴다고 생각하는데 선생님 1년 조금 더 해가지고 14개 굉장한 성과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선생님 지금 40대 중반에 지금 40년을 넘게 살다가 1년 해가지고 뭔가 획기적으로 바뀌고 아 이게 내 천직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나타나는 게 더 웃긴 거 아니에요? 그게 더 욕심 아니에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거는 평생을 가도 찾지 못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도 드는데 네. 아, 이거 1년 해보니까 아 이거보단 또 딴 거 라는 생각도 제가 조금 드네요. 맞습니다. 찾는 게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굳이 찾을 필요도 없는 것 같고 지금 작년 한 해 동안 한 걸 이상을 뭘 할 수는 없고 더 큰 일을 벌일 수도 없을 정도로 작년에 워낙에 크게 했었기 때문에 좀 위험한 수준으로도 왔고 멈춰야겠다. 잘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위험한 짓도 했으니까 이것도 잘 관리를 해서 잘 보내고 죽더라도 10년은 관리하고 죽어야 와이프한테 이거는 저 아니면 이제 관리 못할 것 같아가지고 생존해야 할 명분이 크게 있으니까 살기 위해서 꼭 찾아봐야겠어요. 저도 열심히 찾아낸 것들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제가 하는 거 안에서도 생각의 차이라고 생각도 들긴 하는데 저는 이 정도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그래도 꾸준히 하려고 노력한 것 같아요. 거기서 큰 즐거움과 기쁨이 따라오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맞으면 계속 온 것 같아요. 꾸준함으로는 작가님을 이길 사람 아예 웬만하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어느 순간 느껴져서 그런 것 같아요. 그걸 더 노력해야겠구나를 느껴서 그런 것 같아요. 분명히 꾸준히 한다는 건 되게 지루하고 재미없는 작업이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변화도 느껴지지 않고 제가 느껴지기는 선생님은 바짝 해가지고 달라지는 거를 원한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삶에서 달라지는 순간은 바짝해서 오는 건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작은 거가 꾸준히 누적되고 하면은 그게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달라지는 거라고 나는 생각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접근법이 조금 다르지는 않을까? 뭐 내가 이상적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 고민에 대해서 저도 항상 많이 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을까? 이렇게 살면서 내 삶을 마감하는 게 맞나?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럼 답이 별로 안 나오잖아요. 답이 없죠. 뭐 이게 의미가 있는 건지. 그래서 자꾸 노력하는 건 저는 뭐냐고 생각하냐면요. 미래와 과거를 생각하면 불안해지더라고요. 너무 먼 미래에 내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노력을 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건 것 같아요. 자꾸 지금을 봐요. 선생님하고 만난 거. 오늘 차 마시면서 얘기하는 거. 흔한 기회는 아니잖아요. 만나서 거기에 집중하려고 자꾸 노력하는 것 같아요. 할 때마다. 이제 선생님하고 헤어지면 아이 씻기고 그거를 자꾸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너무 멀리 생각하면 답답해요. 그렇죠. 뭐 알 수도 없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근데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만 최선을 다하면서 오다 보면 저는 방향이 잡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월세를 몇 개를 더 해야겠고 월세는 얼마를 더 만들고 집은 몇 개를 더 하고 그런 거는 저 같은 경우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그 안에서의 즐거움을 자꾸 찾으려는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거 했을 때. 선생님도 낙찰받고 했을 때 즐거움이 별로 없잖아요. 덜 하잖아. 최근에 낙찰을 받았는데 그때 교육생을 우연찮게 그 법원에서 만났어요. 제 집 방향으로 간다 그래서 낙찰받고 같이 갔거든요. 통화를 하는데 와이프한테 언제 도착한다 그것만 같이 통화를 했거든. 차 안에서 교육생 타고. 그래서 와이프한테 나 낙찰 받았어 라고 얘기했더니 와이프가 알았어 그럼 몇 시까지 와 이렇게 얘기하니까 교육생분이 깜짝 놀라는 거야. 아니 낙찰 받았는데 아무렇지도 않다고. 그러면서 약간 슬픈 거예요 한편으로. 내가 더 이상 좋지 좋은데 그 감정이 많이 희미해졌구나라는 생각도 되게 들어요. 그때 교육생한테 어쩌면 변이 아닌 변을 뭐라고 했냐면요. 이거는 나의 노력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낙찰받은 일은 누가 봐도 좋은 일인데 그 좋은 일을 너무 좋아했을 때 저는 오히려 혹시라도 내 예상하고 달라져서 안 좋은 결과로 벌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나는 조심하는 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감정이 좋지 않다기보다 좀 누르는 노력이었다라는 변을 했던 것 같긴 해요. 그런 자세가 나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반대로 안 좋은 일에 대해서도 좋게 해석하려고 자꾸 노력을 하고, 그게 삶을 살아가는 즐거움 중에 하나가 아닐까. 노력하는 자세 얼마나 멋있어요. 나는 되게 멋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안 그래도 예. 아니, 작가님 글도 봤는데 그거 저도 공감 엄청 많이 됐습니다. 이제 아무 일도 없을 때도 불행을 느끼니까 우리 가족이 좀 더 행복한 게 아닐까? 그 작가님 글을 보면서 약간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하면서 약간 마음에 와닿는? 네. 나쁜 일이 있어도 꼭 나쁜 일이 아니고 이 나쁜 일 때문에 나중에 이만큼 나쁜 일 대신에 또 좋은 일도 온다는 뭐 그런 식으로 글을 적으셨는데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보면 저보고 좋은 삶이다, 행복한 삶이다, 잘 살고 있다라고 볼 거거든요. 직장 다니고 있고 뭐 애들 둘이 잘 크고 있고 집안치 어쨌든 만들었고 하는데 근데 저는 이런 상태에 대해서 내가 이러니까 우리 가족이 더 내가 가질 것까지 가져가는 건 아닐까? 작가님 글 보면서 그때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그 안에서 선생님도 백조가 물에 떠 있는 발버둥을 치는 것처럼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중심을 잡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그 결국에 계속 중심을 잡아가는 과정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너무 처져 있는 것 같으니까 자꾸 올리려는 노력도 네. 분명히 필요한 것 같고, 선생님이 14개나 짧은 기간 내에 낙찰을 받아보니까 또 너무 올라가 있다고 하면 잠깐 동안은 좀 멈춰서 쉬다가 러닝도 좀 하시고 근데 가족들하고 주말 시간도 보내시고 하다 보면은 중간점으로 맞춰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즐거움인 거 아닌가? 거대한 게 있어야지만 큰 즐거움은 아까 도파민이 늘어나는 것만 즐거움이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냥 선생님하고 이렇게 앉아서 얘기 나누는 것도 즐거움 중에 하나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가지고 그때도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막 속마음을 얘기하게. 난 그게 재밌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제 3자니까 약간이라도 친분이 있으면 못할 얘기도 뭐 그럴 수도 있어요.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요새 이 인간관계가 너무 좋아요. 적당한 거리가 있는 사람. 그렇죠. 오히려 약간 알면은 못하죠. 아무한테도 얘기를 한 적이 없으니까 이런 심리 상태를 그냥. 14채 빌라를 추가로 갖게 됐지만 마음이 따뜻하다 이런 느낌은 아니구나 라는 거네요. 14채를 했어도 하기 전이랑 크게 뭐가 없네요. 저도 낙찰을 요새 많이 받았어요. 요 근래에 많이 받으셨어요? 저는 좀 바빴거든요. 그럼 지금 몇 채? 43개인 것 같아요. 43개? 저도 이게 좀 세는 게 이제 그죠. 네. 네, 맞습니다. 기억은 하고 있으려고 노력하는데 43개면 근데 벌써 저도 헷갈리는데. 낙찰 받고 하면 할 일들이 생기니까 요 사이에 꼭 해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뭐 대출이든 또 해놨는데 집수리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해놓을 건 해놓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게 몰리고 뭐 오늘 세입자도 한 분 이사 가시고 하니까 약간 마음이 되게 불편하긴 했거든요. 저도. 근데 이 불편한 마음 덕분에 또 평화로운 마음도 찾아오는 거 아닌가. 약간은 무겁고 안개 속 같고 꽉 차지 않는 그 허전함이 있는 것도 이 덕분에 이 꽉 찬 부분을 알게 될 수 있을 거로 나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섣부르게 판단할 건 아니지 않을까. 조금 더 이 상태로 기다려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럼 오늘 선생님 1년 반 동안 투자해 놓으신 거 공개도 해주시고 선생님의 이 감정 상태까지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공유해 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저는 또 내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반지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무릎을 끌까요? 네. 그 월세가 보증금 5,500도 되나요? 그렇게도 나가나요? 그건 놓기 나름이죠. 소액보증금 맞춰서 하는 것도 좋은데 500만 원 애매하니까 5천에 얼마 이렇게 하면 되지 뭐. 그거 그러면- 내가 내놓기 나름이죠. 뭐 5,500에도 내놓으면 돼요. 그거 집주인 마음이 자꾸 자기네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게 나는 되게 불편해.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 되죠. 월세로 나중에 바꾼다고 하면은. 지금 작가님은 신고가 복식부기로 한다고